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B형 간염과 C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전염병입니다. 비교적 흔한 질환이죠. 간염이 오래되면 간이 딱딱해지면서 간 경변증으로 진행될 수 있고요. 그렇게 만성 간염이나 간 경변증이 되면 간암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만성 B형 간염과 C형 간염을 빨리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B형과 C형 간염의 위험과 치료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약이 되는 약 이야기에서는 계획된 임신을 위한 피임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가인의 카니발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대표적인 간 질환으로 B형 간염과 C형 간염이 지적됩니다. 가장 흔한 전염병이죠. 또 암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 바이러스이기도 합니다. 특히 B형 간염은 간 경변증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소화기 내과 권정현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염의 가장 흔한 형태로 B형과 C형이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성격은 다르다면서요? 네, 감기 바이러스가 목이나 코에 우리 염증을 일으키듯이 네. B형과 C형 간염도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네.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 종류가 달라서 흔하게 A형, B형, C형, D형, E형 이런 식으로 나누고 그중에서도 만성 간염을 가장 흔하게 일으키는 것이 B형과 C형입니다. 네. 일단 B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있고 C형은 백신이 없다는 게 차이점인 거고요. 하지만 B형 간염이 완치라는 개념이 없다면 예방 백신이 없는 C형 간염은 치료하면 완치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B형 간염은 백신으로 예방이 가능하지만 네. 이미 감염이 된 경우에는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바이러스를 잘 억제를 해서 간 손상을 막는 치료를 합니다. 반면 C형 간염은 백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감염이 안 되게 조심해야 하지만 감염이 되었다면 2, 3개월 정도의 약으로 대부분 완치가 가능합니다. 네. 그럼 간암 발생을 생각할 때 B형, C형 간염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간암은 솔직히 이유 없는 간암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원인이 비교적 분명한데요. 그중에서도 B형 간염이 약 60%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C형 간염도 약 10%를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간암 발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B형, C형 간염 모두 치료 자체도 중요하지만 간 경변이나 간암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치료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너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바이러스를 이게 억제하는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더 진행돼서 간 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꾸준히 치료를 받고 6개월 간격으로 간암 감시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이 만성으로 오래 지속이 되면 간 경변이나 간암 위험도 함께 높아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바이러스가 6개월 이상 지속됐을 때 만성 간염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간에 계속 작은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잔불이 오래 지속되면 결국 간은 점점 만성 간염에서 간 경변으로 진행하고 결국 간암의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우선 B형 간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염 경로가 궁금한데요. 어디서 전염이 되는 걸까요? 네, B형, C형 간염 모두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염이 됩니다. 네.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염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인 건가요? 네, 좀 더 쉽게 얘기해 보자면 저희 피부에 작은 상처가 있거나 입안 점막 이런 등을 통해서 감염된 혈액이나 체액이 들어올 때 전염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주사기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또 침술이나 타투, 눈썹 문신, 네일 시술처럼 피부를 찌르거나 피가 날 수 있는 과정에서 이 제대로 소독이 되지 않은 도구를 사용할 경우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출산 과정에서 이제 엄마가 감염돼 있는 경우에 아이로 전염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가 사용 중인 면도기나 손톱깎이 같은 물건을 함께 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면도기나 손톱깎이처럼 사실 미세한 혈액이 묻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위생용품들, 개인 위생 물건은 공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지 이제 알아야 되는 건데요. 그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거는 혈액 검사를 통해 B형 간염 항원과 항체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혈액 검사만 해도 바로 알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가족들도 검사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네, 가족은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특히 이제 어머니가 B형 간염인 경우 말씀드린 대로 출산 과정에서 아이에게 이제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유전 질환은 아닙니다. 자녀는 반드시 좀 확인이 필요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배우자도 함께 검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전염을 걱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식사를 같이 한다거나 일상을 함께 한다고 해서 전염이 되는 건 아닌 거죠? 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찌개를 떠먹는 등의 식사나 일상생활을 하는 걸로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네. B형 간염은 증상이 있나요? 대부분의 B형 간염 환자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출생 시나 어릴 때 이제 감염이 돼서 만성으로 이렇게 진행된 경우에는 사실 거의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서 간 기능이 떨어지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감기 몸살처럼 그냥 피곤하고 헛구역질이나 체한 느낌 등이 들 수 있고 이제 심해지면 황달이 생기면서 이제 소변색이 콜라색처럼 진해졌어요 하고 오시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제 성인에서 처음으로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온 경우를 급성 B형 간염이라 하고요. 원래 알고 계셨든 모르고 계셨든 가지고 있던 이 만성 B형 간염이 갑자기 악화된 경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급성 B형 간염은 매우 드물고 대부분은 이제 만성 간염이 갑자기 악화되면서 증상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 가는 건 늦은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간 수치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저런 증상을 동반하면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병원을 찾게 되면 치료 시기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화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증상이 없을 때부터 본인이 B형 간염 보유자라고 알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간 수치와 바이러스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미리 시작하면 간염이 갑자기 악화되는 것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하는 것도 확연히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또 급성 B형 간염이 만성 B형 간염으로 진행될 확률은 어떤가요? 성인은 대부분 급성 B형 간염에서 회복돼서 이제 그 보호 항체까지 생기게 되는데 약 1%에서 5% 아주 작은 정도에서는 만성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성인보다 어린 아이들이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은 건 왜 그런 건가요? 아이들은 면역 체계가 아직 미성숙해서 바이러스를 잘 제거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만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출생 시에 엄마한테 받은 경우도 마치 내 몸의 일부였던 것처럼 그냥 같이 공존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만성 B형 간염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간 경변증으로의 진행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간 경변증도 간 기능의 정도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A등급 간경변 시기에는 증상도 전혀 없고 겉에서 보면 환자분 같지 않습니다. B에서 C등급으로 진행할수록 점점 복수, 다리 부종, 정맥류 출혈, 간성운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B형 간염은 간 경변에 단계 없이도 간암으로 갈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B형 간염은 간경변 없이도 바로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증상도 없고 이 영상 검사, 뭔가 간을 들여다보는 검사를 하지 않으면 진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정기적인 간암 감시 검사의 중요성을 말씀드립니다. 네,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약은 항바이러스제인가요? 네, 일반적인 건강검진이 아니라 어떤 내과 선생님의 진료를 정기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당뇨, 혈압 관리하시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마리 토끼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해서 바이러스를 어쨌든 내 몸 안에서 가장 바닥으로 최소화시켜서 내 간 수치, 감기 등이 최선의 상태로 유지되게 하는 것이고요. 이제 2번째 토끼가 이제 이렇게 잘 관리를 해도 간암 발생을 완전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간암 감시 검사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또 예방을 위해서 백신 접종도 중요하겠네요. 네,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출생하자마자 3번을 맞게 되는 이 B형 간염 백신 접종이 이미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C형 간염은 어떻습니까? 감염률은 낮아도 만성으로 진행될 확률은 높다고 하던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C형 간염은 이제 수직 감염이 대부분인 B형 간염과 달리 성인에서 어떤 그런 침습적 시술이나 도구에 의한 감염이 대부분이라 감염률 자체는 낮습니다만 절반 이상이 조용히 만성 간염으로 진행합니다. 네, C형 간염도 간 경변증이나 간암을 유발하는 요인인 거죠? 네. 치료하지 않으면 이제 만성 염증이기 때문에 오래되면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은 없지만 치료를 통해서 완치가 가능한 건가요? 네, 다행히 요즘은 먹는 약으로 거의 완치가 가능합니다. 네. 약은 얼마나 드셔야 되는 건가요? 2달에서 석 달, 8주에서 12주 정도 치료를 하게 되면 거의 95% 이상에서 완치가 됩니다. 네. 그런데 치료 후에 재감염률은 어떨까요? 네, 제가 환자분들한테도 설명드리는 건데 이 바이러스 약을 써서 완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내 몸에 있던 바이러스만 없앤 거지 새로 들어오는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생긴 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바이러스에 노출된 어떤 침습적 시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재감염이 되면 치료는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또다시 다시 바이러스 약을 써서 처음이랑 다시 시작인 거죠.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조기 진단을 통한 빠른 치료가 중요하겠네요. 네, 간 수치가 사실 정상이더라도 이 C형 간염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 진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작년부터 다행히 국가검진으로 포함이 되었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요즘 기회가 많으셔서 건강검진을 하실 기회가 있게 되면 C형 간염 검사를 꼭 포함해서 한 번은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이것도 뭐 혈액 검사를 해보면 되는 건가요? 네, 혈액 검사로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C형 간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C형 간염은 백신은 없기 때문에 이제 B형 간염과 동일하게 혈액 체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로를 미리 조심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B형 간염, C형 간염 말씀 주셨는데요. B형, C형 간염을 동시에 앓는 분들도 계실까요? 네. 중복 감염이라고 해서 같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게 되는데요. 모두 각각 다 B형, C형 간염에 준한 치료와 검사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 경우에도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C형 간염은 말씀드린 대로 균만 나온다면 치료의 대상이기 때문에 C형 간염 치료를 8주에서 12주에서 이제 완치를 시키는 거고요. B형 간염도 항바이러스 치료에 적응증이 되는 수치라면 동시에든 뭐 이후든 이전이든 그 B형 간염의 치료 기준에 맞춰서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하고 지속적으로 간암 감시 검사를 합니다. 네. 유난히 간염에 취약한 분들이 있던데요. 이럴 때는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사실은 이제 재감염률을 막기 위해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감염이 어떻게 내 몸에 들어오게 된 경로가 주로 이런 것들이니 앞으로 치료를 잘 하시고서는 이런 거에 유의하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재발의 의미와는 좀 다르게 재감염은 내 몸에 새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로만 잘 조심하시면 재감염될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리고 간 수치에 대한 관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간 건강을 위해서 간 수치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간 수치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네, 흔히들 간 수치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간 효소 수치인데요. 네. 사실은 간 수치보다 저희 간을 보는 내과 선생님들이 더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은 간 기능 검사를 보는 수치들입니다. 네. 흔히 얘기하는 빌리루빈이나 알부민, 혈소판 이런 수치들이 저희한테는 더 중요한데요. 일단은 이런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 외에도 사실은 임상에서는 더 흔하게 건강식품이라든지 검증되지 않은 어떤 약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도 굉장히 간 수치가 흔하게 잘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럴 때 증상이 있어서 간이 아파요 하시게 되면 바로 병원도 방문하실 거고 저희도 편한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런 아예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B형 간염과 C형 간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소화기 내과 권정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노라 존스의 Don't Know Why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약사이신 이주영 소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피임약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 텐데요. 임신을 계획하고 조절할 수 있는 약이 피임약이죠? 네. 피임약 하면 사실 우리나라는 이 부정적인 인식이 유독 강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임신을 피하는 약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여성의 생식 주기와 임신에 관해서 더 깊이 연구하고 또 여성의 건강을 따로 생각하게 한 약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피임약의 원리도 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피임약은 배란을 막고 착상이 안 되는 자궁의 환경을 만드는 원리로 작동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 두 가지의 여성 호르몬이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구 피임약이라고 할 때는 여성 호르몬 중에 에스트로겐 계열과 프로게스테론 계열의 호르몬 이 두 가지를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조합해서 만듭니다. 이 각각의 호르몬 안에는 여러 성분이 있고요. 이 호르몬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 개발된 피임약은 1950년대에 개발이 되었는데요. 처음 개발된 1세대 피임약은 이 에스트로겐이 고함량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트로겐이 고함량이 되면 혈전의 위험성 그리고 부정출혈 같은 부작용이 많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호르몬을 바깥에서 넣어주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만들었지만 그 부작용 때문에 1세대 피임약을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 뒤로 2세대부터 4세대까지 피임약이 개발되었는데 이 에스트로겐은 좀 약하게 해서 약간의 용량 차이가 있고 거의 똑같은 데 반해서 프로게스토겐의 성분이 여러 가지로 개발이 되어서 이 프로게스토겐의 성분에 따라서 2세대, 3세대, 4세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분에 따라서 구분이 되는 거군요. 참 어떤 약을 선택할까 고민이 되겠네요. 네. 사실 근데 이러면 뭐가 제일 좋아요? 늦게 개발된 4세대가 제일 좋나요? 하는데요. 이게 제일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별로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어서 그것을 고려해서 개인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서로 다른 프로게스토겐 성분 때문에 부작용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2세대는 레보노르게스트렐이라는 성분을 쓰는 피임약인데요. 이거는 1세대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혈전 발생 위험률이 가장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또 부정출혈도 덜해져서 네. 좋아졌네 했지만 이건 또 써보니까 피부 트러블을 조금 더 유발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3세대는 이 피부 트러블을 어떻게 줄여보지 하고 개발을 해서 데소게스트렐 또는 게스토덴이라는 성분이 개발이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목적한 대로 피부 트러블은 좀 덜 유발을 하지만 역시나 혈전 위험이 조금 더 올라가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세대는 드로스피레론 디에노게스트라는 성분은 안 외우셔도 되는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다른 성분인데 요거는 또 여드름이나 다모증 등의 이제 피부 부작용도 좀 낮고 부종 발생도 붓는 것도 좀 낮아졌는데 그래서 이것도 다 좀 좋아졌네 했는데 이것도 약간 혈전 발생 위험도가 조금 높다라고 보고가 됐고 그리고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제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용 경험이 적기 때문에 앞서 말한 3세대까지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다면 요 4세대는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서 의사를 한번 만나서 처방을 받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하나 걸어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효과는 피임이나 피임약 피임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생리주기라든지 다른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곳에서 다 쓸 수 있는데 이게 제품별로 효과는 크게 차이가 없고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작용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먹어본 사람이 뭐가 불편한지 어떤 걱정이 있는지 그것을 위주로 잘 물어봐서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네.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건데 나에게 맞는 피임약을 찾는 게 중요한 거네요. 네, 이게 이제 부작용이 좀 다르다라고 설명드리면 그냥 먹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시는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좀 효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야 되고 부작용은 사실 가능하면 안 나타나는 약을 찾으려고 지금 이렇게 2세대, 3세대, 4세대 넘어온 건데요. 이게 사람마다 반응이 좀 다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항상 한 번에 이제 자신에게 딱 맞는 또는 광고를 보시거나 옆에 친구가 이게 제일 낫더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자기에게 맞는 약을 찾는 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렇게 한 군데 정착하시면 좋겠는데요. 그래도 이제 처음 오시는 분은 먹어본 적 없는데 뭐가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처음 복용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3세대 저용량 제품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시작해 보셔서 몸의 반응을 좀 살펴보세요. 혹시 붓지는 않는지, 피부 트러블이 더 심해지지는 않는지, 또는 부정출혈. 부정출혈이 제일 놀래시거든요. 피임약을 먹었는데 출혈이 생기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고 한 3개월 정도 드셔보시고 안 맞으면 바꿔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이게 먹는 목적이 여드름 개선인 분들이 있으세요. 아예 피부 개선이 목적이라면 안드로겐 작용이 없는 3세대나 또는 처방을 통해서 4세대가 좀 유리하고요. 또 혈관 건강이 걱정된다면 혈전 위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혈전 위험이 가장 낮은 2세대, 가족력이 있다던가 자기가 그런 증상이 있다던가 기저질환이 있다라고 하면은 혈관 건강에 관해서는 2세대를 먼저 추천해드리고요. 이건 또 예민한 부분인데 부종이나 체중 증가, 피임약 먹으면 살찐다면서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게 좀 나타나는 분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 이 수분주류 부작용이 가장 덜한 것이 4세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4세대가 적합하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부작용 걱정들을 하시는 건데요. 근데 약국에서 피임약을 구입할 때 순한 피임약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나요? 순한 게 있는 건가요?
아, 예, 이거 순환 피임약이라는 광고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이게 그렇게 표방하는 제품들이 일반 약품으로 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3세대 피임약 성분을 가장 적은 함량으로 만든 약입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내는 최소량을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순환이란 표현이 틀리진 않는 건데요. 그리고 또 이게 기존의 피임약이 21일 복용하고 일주일을 쉬고 그다음에 다시 3주를 먹고 이런 식인데 이 약은 28정으로 맞춰놨습니다. 24개의 효과 있는 약성분을 넣고요. 나머지 4개의 알약은 위약이라서 가짜 약입니다. 성분은 안 들어가 있고 똑같이 생긴 약을 넣어서 그러면 이제 쉬는 기간 없이 지속적으로 그냥 꾸준히 복용하면 되잖아요. 그렇겠네요. 네, 이것도 또 굉장히 좀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뭐 최저 용량을 썼고 복용도 편해졌고 하는 것들은 장점이고요. 근데 이제 그럼 무조건 이게 좋으냐? 그거는 아닐 수 있는데 모든 약은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요. 이 약은 최저 용량을 썼기 때문에 최대 용량보다 한 2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게 개인의 몸 상태에 따라서 예기치 못한 부정출혈의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네, 출혈이 안 나게 일정량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약하게 지금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부정출혈이 생기면 이게 생리와 혼동이 되기도 하고 이게 피임약을 먹고 있는데 효과가 제대로 나나? 불안감도 막 느껴지고 그렇죠. 네, 복양수증도가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것도 먹어보시고 이제 광고나 상품 디자인에는 너무 순하고 여성의 몸에 좋게 이렇게 광고를 하지만 꼭 약은 순하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필요한 만큼의 목적에 맞게 약효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부작용이 없는 피임약은 없나 봐요? 부작용 없는 약이 없는 거고요. 피임약은 진짜 많이 좋아진 겁니다. 그렇군요. 예,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건데요. 그전에는 아예 여성에 관련된 약이 없었던 거에 비하면 진짜 좋아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부작용 걱정이 되신다면 자, 이게 이 경구용 피임약, 사전 피임약은 복용 후 첫 3개월이 적응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의 사이클, 한 달 간격으로 이렇게 반복되는 사이클을 한 3번 정도 돌려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3개월 동안에 뭐 위장관 증상이라든지 오심구토가 생긴다든지 또는 뭐 두통이 생겼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마음이 좀 울렁울렁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살이 찌는 것 같아요. 몸이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3개월 한번 기다려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감소하는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적응이 되는 부작용 잘 지켜보시고 심하지 않으면 그냥 한번 좀 더 참아보세요. 이렇게 가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러면 절대 안 되는 부작용도 있는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게 정맥 혈전 색전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는 딱 피임약 때문에 발생한다라기보다는 이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또 여성이 아니어도 생기는 병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병률이 어떻게 되냐면 호르몬제를 피임약을 복용하지 않은 임신하지 않은 여자의 경우에는 인구 1만 명당 4명 정도가 생깁니다. 4건 정도. 그런데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면 이게 1만 명당 7에서 한 10건 정도로 좀 늘어납니다. 그럼 피임약 때문에 늘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데 사실 임신 중이거나 또는 분만 직후의 여성의 경우에는 이게 1만 명당 20건에서 30건 정도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임신 출산과 관련됐을 때 높아질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안 먹는 사람보다 피임약을 먹을 때 조금 높아지니까 요 부작용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만 35세 이상의 여성이면서 하루 15개 피 이상의 담배를 피시는 흡연자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사항에 금연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약의 허가사항에. 그래서 35세 이상의 흡연자는 사전 피임약 복용으로
심근경색, 혈전증 등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이 증가하므로 반드시 금연이라는 말이 딱 박혀 있습니다. 아, 네. 네. 이렇게 적어놨다는 건 진짜 조심하라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전 위험 요소가 이제 35세 이상, 그리고 흡연자잖아요. 네. 그래서 약사는 이제 피임약 판매할 때 딱 살펴보죠. 35세 이상인지, 흡연인지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네, 그리고 만약에 흡연 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꼭 해드려야 됩니다. 네. 또 비만이거나 또 우리 혈관과 관련된 만성질환인 고혈압이나 당뇨, 뭐 심장질환이 있다면 당연히 혈전증 위험이 높아지고요. 이전에 혈전증이 생긴 과거력이 있거나 뇌졸중 기왕력이 있는 경우에도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과거력도 좀 고려해서 약을 사용하셔야 되고, 네. 이게 제가 첫 3개월이 위험도가 높고 부작용이 잘 나타나고 적응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약을 좀 오래 먹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먹었다가 끊었다가 먹었다가 말았다가 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사실 위험도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억해야 될 이제 부작용으로 정맥혈전 색전증을 말씀 주셨는데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게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아, 예.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요. 예. 이 정맥에 혈전이 생겨서, 그러니까 정맥에 우리 말하는 핏떡이 생겨서 피가 잘 순환되지 않아서 생기는 증상, 병들인데요. 예. 이거를 뭐 뇌가 혈관이 문제인지 뭐 심장의 혈관이 문제인지 이걸 본인이 알기는 어려우시니까 피임약을 복용 후에 숨이 차거나, 숨이 차거나 이유 없이 숨이 차거나 다리에 통증이나 붓기가 느껴지면 먼저 이걸 의심해 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게 뭐 뇌혈관, 폐혈관 등을 이렇게 막게 되니까 피떡이 돌아다녀서 이렇게 막아서 이게 중요 부위, 예를 들어 뇌나 폐를 막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생기는데, 근데 이게 그 전에 이제 정맥이니까 다리 쪽에 증상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아, 네. 그래서 네, 다리가 붓거나 뭐 이렇게 통증, 그리고 막 다리 발끝을 당겼을 때 종아리가 매우 아프거나 뭐 피부 색깔이 변색이 되거나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요. 네. 또 중요한 게 이제 혈액과 관련이 되니까 뭐 숨이 잘 안 쉬어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그다음에 가슴 통증 등을 동반할 수는 있지만 사실 또 무증상인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 아마 본능적으로 뭔가 딱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뭐 숨이 차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응급실을 빨리 가셔야 되고요. 그때 가셔서 내가 피임약을 먹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마 원인을 찾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개인마다 이렇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다른 만큼 이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자신에게 맞는 피임약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정맥, 혈전, 색전증은 사실 실제로 보기는 되게 드문 경우고요. 보통은 이제 위장관계 부작용을 제일 많이 호소합니다. 메스껍다, 약을 먹으니까 계속 울렁울렁거린다, 구토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때 이게 이제 이 증상은 비타민 B6 부족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피임약이 들어와서 분해되는 우리 몸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체내의 비타민 B6를 많이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저 과일이나 채소를 좀 더 많이 먹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울렁거리는 게 사실 복용 시간을 아침보다 저녁으로 바꾸면 자기 전에 먹으면 자면서 이런 증상들이 좀 나아지기 때문에 시간을 바꿔드리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정출혈을 많이 물어보세요. 자꾸, 이게 이제 피임약의 효과에 따라서 자궁 내막에 이제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렇게 생리와 유사한 그런 현상이 약간씩 나타나는 건데요. 요 부정출혈 역시 첫 3개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어서 적응 기간을 좀 보시면서 이게 될지 계속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고요. 근데 부정출혈은 생각보다 좀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려가 되고 이것 때문에 불편함을 호소하시면 그때는 이제 에스트로겐 함량이 조금 높은 경구 피임약으로 바꿔서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또 이게 호르몬제이다 보니까 꼭 생리 전에 이렇게
그 PMS라고 하는 보통 유방의 팽만감, 이렇게 뭐 가슴이 붓는 것 같아요. 가슴이 아파요. 하는 것도 좀 호소를 하십니다. 예, 이것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부작용인데요. 이것도 적응되는지를 좀 보시고 함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지도 판단해 드리는데, 네. 약간 이런 것들이 뭐 골고루 조금씩 나타난다 이러면 이게 좀 스트레스나 카페인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커피를 좀 줄이시면 어때요? 식사를 좀 바꾸시면 어때요? 라는 잘하고 계세요?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부종. 네, 유방 팽만감이랑 좀 합쳐서 살이 찌는 것 같아요. 붓는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도 짠 음식을 좀 피하고 힘드시면 부종이 덜 생기는 제품으로 바꿔드립니다. 네. 피임약을 복용하면 여성 질환의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말도 있던데 근거가 있는 얘기인가요? 이 여성 암들 있잖아요. 유방암, 난소암, 자궁 내방암 이런 것들을 호르몬을 건드리니까 혹시 더 위험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 여성 관련 암과 피임약의 복용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연구가 되었고요. 피임약 복용으로 이 위험보다는 사실 좀 더 유리하다라는 연구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이게 난소암, 자궁 내막암, 대장암의 경우에는 발생 위험이 낮아지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네. 유방암 발병 위험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 유방암 에스트로겐 때문에 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경구 피임량의 저함량, 가능하면 적은 용량을 쓰는 제재가 많아지면서, 이제 위험 증가율은 이제 거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또 유방암이 걸린다, 이런 건 아니라, 위험성을 조금 아주 낮게 증가시킬 수 있다 정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사실 암이란 게 약 하나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합적인 요인들이 오랜 기간 쌓여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딱 하나 때문이라고 뭐 하나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피임약을 복용 중인데 임신이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피임 실패인 거죠. 그렇죠. 이게 제일 걱정되는 상황인데 실제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임약은 기형아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피임약을 복용 시간을 놓치거나 잘못 복용을 해서 발생한 임신에서 태아에게 영향이 없다는 것이 오랜 연구 결과로 밝혀져 있습니다. 네. 이미 그런 일이 여러 번 생긴 적이 있다는 거죠. 네.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우리 중요한 게 계획 임신이잖아요. 임신을 준비하고 몸도 만들고 아이를 만들 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 임신을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피임약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피임 말고 나머지 것들이 문제가 없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막 다이어트를 하는 중이었는데 다이어트 약을 막 먹고 있는 중이었고 자기가 식사를 막 안 먹고 있었는데 임신이 됐다. 이러시면 피임약의 실패도 이건 잘못된 것이긴 하지만 이게 그 아이를 계획 임신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동할 수 있어서 일단 피임약은 연구 결과 기형아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피임약을 드시는 경우에 이제 피임약 복용을 중단하고 어느 정도 지나야 임신이 가능한가요? 네. 이론적으로는요. 임신을 원하면 약을 끊고 바로 가능합니다. 이게 원래 몸 안에서 이게 있던 호르몬을 넣어줘서 조절만 한 것이기 때문에 뭔가 변화가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이게 월경과 배란의 이제 사이클이 제대로 확립되기 위해서는 보통 2-3번의 정상적인 생리 주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임약을 먹을 때도 처음 3개월이 적응 기간이라고 했듯이 돌아오는 데도 한 3개월 정도는 살펴보고 월경 주기를 체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약이 되는 약 이야기. 오늘은 피임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비자 콘텐츠 연구소 약사이신 이주영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2AM의 어떡하죠?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